리더십의 능력이 성공을 결정한다. 자신이 가진 비전만큼 발전하고 성장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공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리더십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리더십의 능력이 3이냐, 뭐 7이냐, 10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레벨에 따라서 이 성공의 수준이 3이냐, 7이냐, 10이냐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능력이 한 사람의 성공의 수준의 크기를 결정하는 덮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인데, 어떤 사람이 그 리더십의 수준이 낮다, 수준이 낮다,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이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의 수준이 낮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수준이 높다, 리더십 수준이 높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의 그 수준이 높다는 거죠. 우리 이제 흔히 그 조직이나 사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단체 같은 데도 보면은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 리더의 모습, 그게 수준이 되겠죠. 수준. 그 사람의 수준인데, 그걸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리더십의 수준인데, 그 리더십의 수준이 3이냐, 7이냐, 10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조직, 또 종교단체, 교회, 회사, 학교, 여기에 수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자, 193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30년. 아마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1930년이면 태어나기 전이죠? 예. 1930년대에 이 딕과 모리스라는 그 형제가 있었어요. 예? 옛날에는 보면은 그 형제가 같이 다니고, 뭐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 형제들이 예전에는 많이 다녔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가정이 현대 사회의 그 추이에 따라서 가정이 파괴가 되면서 형제도 없고 뭐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전 같지 않습니다. 1930년에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뉴햄프셔에서 캘리포니아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트랜스포를 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뉴햄프셔라는 데는 이제 미국의 동부 지역이고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서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100배 크기인데 대한민국 그 크기로 상상을 하시면은 잘 그 상상이 아마 가기가 어려울 텐데 미국은 땅이 그렇게 넓습니다.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어서 어 뉴햄프셔에서 캘리포니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도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그 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 대부분이 자기가 태어난 주 자기가 만약에 남부에서 태어났다 그럼 남부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고 중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대부분 중부에서 죽는 거고 그러니까 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도시를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해 봤던 일인데, 미국 중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황인종,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이죠. 주로 아시안을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인만 보다가, 중부 지역은 백인이 많은데, 백인만 보다가 그 아시안을 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울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여튼 이 미국이 땅이 넓고 주마다 그 법이 다르고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경제 관련 뭐 비즈니스 법도 다르고 뭐 이민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주마다 다르고 주마다 그 저기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그 규칙도 다 다르고 시험 문제도 다 다르고 하여튼 주마다 다르고 이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동부에서 서부로 갔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했는데 뉴햄프셔에서 이제 잡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부로 갔던 거죠. 서부의 할리우드. 이제 그때 당시 할리우드라 그러면은 이제 영화 산업이니까 1930년대 영화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할리우드로 가서 영화 스튜디오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할리우드를 가보게 되면 제가 이제 자주 가니까요. 저희 집 근처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도 있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한 모든 그 메카라고 그럴까요? 메카. 전 세계의 그 영화 산업의 메카가 이제 그 할리우드에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미국이 세계 최고 최대의 그 영화 산업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인도가 그렇게 영화 산업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할리우드에 가가지고 그 영화 스튜디오에 취직을 했는데 그 자신들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막 그 뭐라 그러네 그 꿈에 부풀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이도 어리고 미숙하겠죠. 사회생활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관심 있던 그 연예 관련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할리우드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글렌데일에다가 극장을 개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아주 사업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 글렌데일에다가 극장을 개관할 정도면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이제 LA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여러분 아마 여행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극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겉에서 보면은 바로 극장 같이 생겼어요. 그 모양이. 글렌데일에다가 극장을 개관했다고 했는데 이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LA 다운타운에서 가까운데 저도 가끔가다 가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은 도시가 아주 깨끗하고 잘 돼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학군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백화점이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 쇼핑의 천국, 쇼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지금은 발전이 됐는데 이 형제들이 이제 그 할리우드 근처에 있는 그 글렌데일에 가서 극장을 개관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노력을 해봤는데 쉽진 않겠죠. 왜 그러냐면 미숙하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가 어려서 이 사회를 보는 눈이 발전이 되질 않았는데 극장을 한 4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 그 임대료가 100불이었다고 그래요. 100불.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그 1930년, 40년 요때니까 그 물가 수준이 지금하고는 뭐 엄청난 차이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임대료가 100불이었는데 그 임대료 100불을 낼 정도로 돈을 못 벌어서 결국에는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성공에 대한 욕구가 커서 극장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그 사업 기회,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나. 그래가지고 1937년도에 드디어 그 행운을 잡게 됩니다.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글렌데일에서 다시 이사를 가요. 이사를 동쪽에 위치한 그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여러분 이제 와서 미국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국처럼 이제 그 이삿짐 센터가 운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차를 렌트를 해서 스스로 이사를 하고 하는데 이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그 서부 여행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로 해서 이렇게 관광 코스로 오게 되면은 그 관광 코스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요. 글렌데일이나 뭐 파사데나 이런 데는 갈 수가 없고 장점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거를 볼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 미국 생활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 하우스라든가 미국은 대부분이 하우스에서 사는데 하우스라든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굉장히 옛날부터 백인들이 많이 살고 그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지금 현재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데나에서 그 LA 다운타운까지 가는 그 도로 이름이 110번 도로인데 110번 프리웨이라고 합니다. 그 LA 주변은 대부분이 프리웨이라고 그래요. 물론 유료 도로도 있습니다. 그 남가주 밑으로 내려가면 유료 도로가 또 있는데 대부분이 프리웨이인데 도로 이름을 이제 한국은 고속도로라고 그러는데 순환도로 뭐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미국은 프리웨이라는 LA 주변에서는 프리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사데나에서 LA 다운타운까지 110번 프리웨이가 있는데 그 미국 백인들이 파사데나에 살고 있던 백인들이 그 LA 다운타운으로 가기 위해서 그 만든 도로라고 그래. 제가 이제 거기를 뭐 자주 다녔어요. 출퇴근을 할 때는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를 따라서. 근데 도로가 예전 도로라 이렇게 도로 폭이 좁고 예전에 그 저기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그 저기 그 코스를 돌죠. 그 구분도로 코스 같은 아주 그런 코스를 도는 것 같이 아주 그냥 뺑뺑뺑뺑 요리 돌고 저리 돌고 굉장히 커브길이 많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도 좀 다른 미국 도로에 비해서 좁고 하여튼 이 파사데나라는 곳에 가서 드라이브인 식당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파사데나에 가서 이제 식당, 레스토랑을 이제 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서던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이 자동차에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인 식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은 이 저기 맥도날드 같은데 이런 프랜차이즈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질 않고 차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 가서 먹곤 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 그걸 이제 드라이브인 식당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이브인 식당이 1930년대 초반에 갑자기 생겨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이 그 식당 옆에 붙은 넓은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주문을 해. 차 안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문을 하면은 그 종업원이 그 음식을 갖다 주면은 차 안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은 그 유리로 만들어진 컵에다가 음료수를 따라주고 그 포크 나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지금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철제 포크 나이프 같은 거에다가 사기 접시에다 담겨져 나왔어요. 옛날엔 그랬더니 옛날에.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바꾼 거지만 지금도 현재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 어떤 레스토랑에 가보면은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은 그 종업원이 와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와가지고 주문 받아가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가서 그 음식 가지고 와서 차에다 갖다 주면 아마 그 차에 그 사이드 미러 그쪽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데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걸 놔주면은 거기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드라이브인 식당이라는 거는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사람들이 빠른 것을 원하고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아주 잘 맞는 아이디어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딕과 모리스가 드라이브인 식당을 했는데 아주 여기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좀 해서 돈을 모았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1940년에 그 사업 장소를 옮깁니다. 파사데나가 이제 중심 도시인데 그 샌버나디노라고 이제 그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제 한참을 가게 되는데 그 샌버나디노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일종의 신흥 도시 같은데 이제 신흥 도시. 이제 그 일산이나 그 파주같이 그런 신흥 도시 같은데요. 샌버나디노가 LA 근교.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 신흥 도시 샌버나디노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그 근로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글로 이사를 가서 시설도 늘리고 그 메뉴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핫도그나 감자튀김, 뭐 쉐이크 같은 걸 팔다가 쇠고기 바베큐, 그다음에 돼지고기 샌드위치, 햄버거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 메뉴도 늘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엄청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한마디로 대박이 나가지고 예전에 그 극장 할 때 그 렌트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100불이었는데 이제 연간 매출이 20만 불이 넘게 돼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네. 렌트비가 100불이었는데 100불을 못 내던 사람이 연간 매출이 20만 불이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불에 달하는 이익을 형제가 나누어서 가질 정도로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도 소득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최상류층에 속하게 된 건데 1948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이 1930년이었는데 18년이 지났네 벌써. 1948년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제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었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겠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자신들의 그 식당 비즈니스에다가 이제 수정을 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 가서 주문을 받는 종업원 시스템을 없애고 고객들이 식당으로 직접 걸어와서 주문하는 시스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48년도만 해도 이게 엄청난 그 시스템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식기류 있잖아요. 도자기로 만든 쟁반이라든가 유리로 만든 컵, 철제, 포크와 나이프 이거를 다 종이로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일상화가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지각이 변동하는 그런 변동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을 시켜서 일종의 이제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냥 주문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게. 그래서 주방이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 같이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이 속도, 스피드에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오게. 그래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의 목표가 고객의 주문을 받으면 이 30초 내로 주문받은 음식을 내주는 거. 이걸 목표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또. 그래서 1950년대 중반이 됐는데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난 거죠. 48년도에서 한 7, 8년 정도 됐네. 50년대 중반이 되니까 그 연간 매출액이 35만 불, 그리고 순이익이 매년마다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식당 열었던 곳이 이제 샌버나디노 14번가인데, 거기에 이제 작은 팔각형 건물에다가 입구에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그런 네온 사인을 걸고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딕과 모리스 형제가 맥도날드 창업자예요. 그래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려서 계속해서 그 세계적인 맥도날드 회사로 맥도날드 레스토랑으로 프랜차이즈점으로 이어져 온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딕과 모리스 형제의 이 맥도날드예요. 그 형제들 딕과 모리스는 이름이고 맥도날드는 성이니까 이 맥도날드 형제의 성공은 거기까지였어요. 이 샌버나디노 14번가에서 연간 매출 35만 불, 순이익 10만 불 정도까지 하는 거기까지만 성장을 했고 그 리더십의 능력이 그 이상으로 발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맥도날드 형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이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대박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맥도날드 식당이 맥도날드가 미국 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식당 중에 하나가 돼서 맥도날드 형제가 자기가 번 돈을 쓰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그래.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 초스피드 서비스죠. 그다음에 주방 시스템, 종이로 만든 거. 고객 서비스와 이 주방 시스템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음식과 음료 서비스 시스템을 그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어냈는데 이 독특한 시스템은 이런 레스토랑 업계에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려고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기도 하고 뭐 편지로 써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매달 300건에 달하는 전화와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다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는가 봐요. 이 맥도날드 형제가 번 돈을 쓰지도 다 못할 정도로 벌기 시작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고안한 시스템을 한번 팔면 어떨까?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그 식당을 프랜차이즈화 시켜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다른 데서도 다 유행했던 건데, 이거를 만들면 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면은 자기네들이 뭐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1952년에 새로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했으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아주 실패해 버렸습니다. 실패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이 새로운 사업, 엄청나게 그 업그레이드가 된 신종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키기에 필요한 그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수준이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공부도 하고 어떤 담대력도 기우고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그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 맥도날드 형제가 성공적인 식당을 운영했던 소유주였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식당을 경영할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까, 비용을 절감할까, 이익을 많이 낼까, 이거는 잘 알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유능한 관리자였던 거죠. 관리는 잘했는데 그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거죠. 훌륭한 리더는 아니었다. 유능한 관리자였지만 훌륭한 리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형제의 그 사고 방식이 그들의 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막 급변하는데 세상이 막 바뀌는데 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예전에 그 고리타분한 사고 방식으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걸림돌이 되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54년에 레이 클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이 클록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런 파운더죠.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파운더 영화 제목 이름이 파운더예요. 파운더 창설자 뭐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 영화 한번 보세요. 파운더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 이제 자세하게 재미있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레이 클록도 나오는데 이 레이 클록이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회사에 다녔는데 자신이 설립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이 클록이 맥도날드 형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맥도날드 식당이 이 레이 클록의 그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레이 클록이 맥도날드 식당을 방문하자마자 바로 그 식당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알아챘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구나. 응? 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벌써 이 레이 클록의 머리에 맥도날드 식당이 전국에 걸친 수백 개의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그런 그 마스터 플랜, 청사진이 막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막막막 그려지면서 맥도날드 형제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1955년에 맥도날드 시스템사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나중에 맥도날드가 된 거예요. 맥도날드가. 그래가지고 이 레이 클록이 즉시 그 프랜차이즈 한 곳에 대한 권리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권리를 팔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맥도날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이 팀과 조직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최고의 인물들을 선발을 했는데, 이 팀의 규모와 팀의 능력이 커지니까 리더십을 갖춘 인원들을 바로바로 팀에다가 추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 클록이 그 영화 파운더에도 보면은 잘 나오는데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때 당시 한 50대 중반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중지해버리고 뭐 취미 활동도 중지하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최대한으로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처음에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8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핵심 인력, 아까 얘기했던 그 중요한 일 잘하는 사람들,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이 핵심 인력들의 월급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요. 개인적으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레이 클록이 이제 그 레이 클록의 희생과 리더십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1961년이 됩니다. 1961년도에 그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이 맥도날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270만 불에 구입하게 돼요. 사버려야 다. 그리고 나서 맥도날드를 미국 전국적인 기업, 미국 전주에 퍼져나가는 전국적인 기업, 그리고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게 되는데 이 레이 클록의 리더십과 그의 그 삶의 한계는 그 맥도날드 형제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맥도날드 형제가 처음에 자신들의 그 식당 시스템을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판 게 15개밖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을 개업한 것은 10개밖에 안 됐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그 프랜차이즈 조직에서도 그 릭과 모리스 형제의 부족한 리더십과 비전은 걸림돌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딕과 모리스 형제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건데 반대로 이 레이 클록의 리더십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1955년에서 1959년 사이에 이 레이 클록은 100개의 식당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전국에 이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이 5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 맥도날드는 전 세계의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약 4만 개, 뭐 정확하게는 지금 3만 7천 몇 개라고 그러는데 거의 4만 개에 육박하는 이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 맥도날드 형제의 리더십의 결여가 성공을 막는 그런 덮개 역할을 한 반면에 이 레이 클록의 리더십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서 오늘날의 맥도날드,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맥도날드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리더를 바꾸라는 그 리더십의 법칙이, 리더십의 원칙이 형성이 됐는데 이 리더십의 능력이 개인이나 조직의 이 성공 수준의 한계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의 능력이. 이 맥도날드 형제하고 이제 레이 클록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식으로 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 리더십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 수준의 한계가 높다는 거죠. 리더십이 부족하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주저앉는다, 망한다.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성공은 리더십의 강약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은 이제 리더십 법칙의 또 다른 또 주제로서 여러분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